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소리 잘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서울대 기출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드린 교재는 없어가지고요. 그냥 저기 칠판 보고 그 뭐냐면은 그 같이 공부를 합시다. 자, 서울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 팀 패스트예요. 팀 패스트. 아니 웬 패스트? 팀 패스트. 알겠습니다. 다시. 앵글이 잘 안 맞냐? 앵글? 아 그래? 뭐 괜찮네. 자, 여기에 있는 팀 이건 이제 주석. 그 원소 기호에 SN이라고 이렇게 그 원소 기호로 SN이라고 쓰는 원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 14족 원소인데 이제 탄소, 그다음에 실리콘, 그다음에 절메늄, 그다음에 주석 이렇게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꽤 원자 번호가 큰 녀석이죠. 14족이 있는 것 중에 탄소족인데 실리콘, 절메늄 밑에 이게 이제 주석. 그는 이제 영어로는 틴이라고 하는데 난데없는 패스트? 패스트가 뭐예요? 패스트? 바로 중세 유럽을 뒤흔들었던 흑사병 되겠습니다. 흑사병. 아니 왜 난데없는 흑사병?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요. 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뭐 사실은 뭐래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가정해 봅시다. 그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제 상변화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면 저기에는 이제 주석은 주석인데 요 베타 타입의 주석이 알파 타입의 주석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이런 상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타가 알파가 된다는데 알파가 베타가 됐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석은 알파 상태의 주석, 베타 상태의 주석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게 좀 묘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이제 이게 주석이 알파 상태하고 베타 상태 두 상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알파 상태라고 하는 이 녀석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비금속적인 물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거무튀튀하죠. 거무튀튀. 그래서 이제 딱 봐도 탁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탁하다 이런 뜻이죠. 그레이니까. 반면에 베타는 얘가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이게 화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백색, 금속성, 금속 광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쇠가 됐건 뭐 은이 됐건 뭐가 됐건 금속은 반짝반짝 예쁘게 닦아 놓으면 반짝반짝한 금속 광택을 가지고 있죠. 그걸 이제 화이트라고 쓴 건데 이 베타는 이렇게 알파 상태, 베타 상태 두 가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 상태로 있을 때는 거무튀튀한 그 색깔을 나타내고 그야말로 성격도 비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베타 상태가 되면 진짜로 은처럼 반짝반짝한 그 금속성을 가져요. 정말 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원소인데 그게 알파 상태일 때 베타 상태일 때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얘기죠. 아우 미안해요. 재채기야. 아까 엔트로피 할 때 재채기해서 그런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알파 상태하고 베타 상태에 각각의 물리적 성격이 이렇게 나오네요. 엔탈피도 나와 있고요. 엔트로피도 나와 있어요. 이때 이 베타 상태와 알파 상태가 베타가 알파가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기압 25도씨의 보통 상태에서는 저 알파보다 알파보다 베타가 더 흔한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상태에서는 그 알파 상태보다 베타 상태가 인간에게 훨씬 더 자주 관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자,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상태에서 생성될 때의 그 엔탈피 변화를 뜻하는데 베타가 더 흔하다? 이 베타 상태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겠어요? 바로 0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표준 상태에서 가장 흔한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정했죠. 뭐가 됐건 알파가 됐건 베타가 됐건 둘 다 호돈소 상태는 맞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알파 상태에 비해서 베타 상태가 더 흔하게 관찰되는 거라 이 녀석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호돈소예요. 호돈소. 그냥 주석, 순수한 주석.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항상 0으로 정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엔탈피 값이 0이라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2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때 연력학적 데이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요 변화 과정에 대한 엔탈피 변화입니다. 자, 누가 된 거예요? 베타가 알파가 됐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뭐 거꾸로 했으면 거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써놓기를 베타를 알파 썼으니까 베타가 알파가 된다고 했을 때 요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바로 최종 상태인 알파 상태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처음 상태인 베타 상태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 각각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마이너스 2.09 빼기 요 값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때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9 kJ/몰에 짜잔 흡열이 되겠죠?
무슨 소리지? 발열이 되겠죠. 자, 그럼 엔탈피 계산 됐고요. 그럼 두 번째 또 뭘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엔트로피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엔트로피는 어디서 어디를 빼주시면 됩니까? 역시나 이것도 생성물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알파가 생성물이니까 생성물에서 이 반응물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자, 똑같이 알파를 생성물로 뒀으니까 알파 상태의 절대 엔트로피에서 베타 상태의 절대 엔트로피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가 44.149 51.55잖아요.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41 줄 켈빈 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세 번째, 자, 요 주어진 변화가 자발적이려면, 자,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자발적이려면 깁스 에너지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인데 자발적이려면 이게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T 델타 S는 엔트로피보다 큰 건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엔탈피, 이게 엔트로피 부호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엔트로피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온도 T가 부동호가 바뀌면서 얘 나누기 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엔탈피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09. 자, 단위가 어떻게 돼요? 줄 퍼 몰인데 킬로가 보이죠? 킬로를 10의 3승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런 거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킬로가 있으면 10의 3승으로. 지금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예요. 정말로 이 정도 계산을 하라고 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는 마이너스 7.41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요. 계산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오느냐? 대략 282 켈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몰 약분되고 줄 약분되고 켈빈만 딱 남죠. 그래서 재계산하시면 282 켈빈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바 282 켈빈 이하의 온도에서 이 주어진 변화가 자발적인 거니까 베타가 알파로 자발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282켈빈 이하가 아니라 282켈빈 이상이면 어떻게 돼? 282켈빈 이상이면 그때는 거꾸로, 즉 알파가 베타로 또 자발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282켈빈 제가 대략 그 온도로 치자면 몇 도입니까? 온도로 도시로 치자면 282 빼기 273 하면은 대략 한 9도씨 정도죠. 9도씨. 그럼 여러분 9도씨면은 따뜻한 거예요? 추운 거예요? 뭐 굉장히 따뜻한 건 아니어도 초겨울 날씨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주석 흑사병이냐? 바로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말 세계 1차 세계대전 전이었어요. 바로 프랑스. 19세기 말에 프랑스 황제가 누구였죠?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 되겠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사실은 프랑스 군대를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었었죠. 실제로 이제 그 프랑스는 이제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도 사실은 군사 강대국은 맞는데 의외로 이제 프랑스가 실제 전투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프랑스가 아주 그 군사력이 강했던 때가 바로 나폴레옹 집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집권 시기에 프랑스는 엄청나게 그 강대국이었고 그 군사력 역시 엄청났었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그 엄청난 군사력을 믿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바로 뭐죠?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랑 전쟁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다? 어느 나라다? 첫 번째가 러시아, 두 번째가 중국, 그리고 마지막이 미국입니다. 자, 미국을 침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마찬가지고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뭡니까? 당연히 군사 강대국이고요. 근데 군사 강대국을 떠나서 저 세 나라의 공통점은요, 바로 땅땡이가 무지 넓다는 얘기입니다. 땅땡이가 무지 넓은 나라하고는 절대로 침략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다? 땅덩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연환경 변화도 심하고, 그 다음에 땅덩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라를 침략해서는 절대로 답이 없는데 나폴레옹이 악수를 둔 거죠. 바로 러시아를 침공한 겁니다. 당연히 침공을 뭐 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침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군대를 동원했겠죠. 그럼 그 최강의 군대를 가장 멋지게 보여야 되겠어요? 가장 허접하게 보여야 되겠어요? 보이게도 위세등등하게 보여야 했겠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 군대의 이 복식은 그때 당시 최첨단이었습니다. 뭐 지금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금 보자면 약간 웃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19세기 말에 세계 최강 군대가 프랑스군이었고 그 프랑스군의 이 뭐 이렇게 뭐 전투복 뭐 무기 체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 당시 수준의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의 그 모습을 가장 그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옷을 여미는 단추 있죠, 단추. 이 단추에 굉장한 신경을 썼어요. 이게 왜 단추에 신경을 쓰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사치품 중에 뭐가 있어요? 요즘은 사치품이 시계, 뭐 귀걸이, 목걸이 혹은 가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19세기는 아직 시계,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이 사치품으로 이렇게 그 뭐냐면 이렇게 딱 자리 잡기 좀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걸이, 귀걸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서민이 할 수 있는 사치품은 그건 너무 넘사벽이라서 안 되고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품이 뭐냐면 바로 단추예요. 단추. 그때는 시계가 뭐 이렇게 있기 전이기 때문에 뭐 백 이런 개념도 없고 가방 이런 개념도 없고 뭐 그런 게 사치품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말에 서민의 가장 큰 사치품이 단추였기 때문에 그 19세기 때 유럽 유물 보면 단추 중에 정말 멋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추 수집가들이 있긴 합니다. 요즘도. 어쨌거나 그 단추를 멋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 군대 옷의 단추를 은으로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바람에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 주석으로요. 왜냐면 주석이 반짝반짝은 은곽택이 똑같이 나거든요. 은색 똑같아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은 단추를 해야 되는데 비싸가지고 주석 단추를 단 거지. 근데 그것만 해도 반짝반짝하기 좋다고. 그런데 이때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간 거야. 전쟁을 하러 갔더니 러시아랑 전쟁을 잘 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엄청 넓은 나라네. 그리고 러시아군이 약하지가 않네.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1개월, 2개월 계속 시간이 가네. 그랬더니 갑자기 러시아에 뭐가 와? 겨울이 온 거예요. 러시아의 겨울. 으아. 그러면 온도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9도 이하로 팍팍 떨어지. 9도 이하로 팍팍 떨어지겠죠. 그 러시아의 겨울에 금속이었던 단추가 9도 이하에서 비금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금속으로 바뀐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프랑스에서 출발할 때는 반짝반짝한 금속 단추였는데 러시아의 겨울이 되자마자 얘가 거무튀튀한 비금속에 뭐처럼 변하냐면 분필처럼 변해요. 분필. 정말 분필처럼 색깔이 변해요. 아주 튀튀한 거무튀튀한 분필 색깔이 돼요. 그러면 금속과 분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성이죠. 금속은 단단하게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필 같은 건 어때요? 분필은 충격을 탁 주면 뚝뚝 부러지잖아요. 뚝뚝 부러지면서 여기에 있는 이 단추가 뚝뚝뚝뚝 부러지면서 다 부러지면서 단추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는데 추운데 단추가 떨어지면서 그때는 또 지퍼가 개발되기 전이거든요. 지퍼 발명 전이에요. 무조건 옷은 단추로 여몄어야 해요. 근데 단추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바지도 다 벌어져요. 어떻게 돼요? 한겨울에 옷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이 벗겨지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에 가서 전쟁다운 전투다운 전투 한 번 못 해보고 겨울에 그 러시아에서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군대를 최강으로 만들어주던 나폴레옹 친위의 최강 특수부대가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직접 친위 지휘를 하던 최강 전투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거의 괴멸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후퇴를 하고 후퇴에 나온 다음 이제 엄청나게 군사력이 약해졌겠죠. 그래가지고는 전 유럽이 힘을 합쳐가지고는 이때 나폴레옹을 보내자 해가지고는 나폴레옹과 워털루 전투를 하고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당연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왜? 러시아에서 주력군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즉 워털루 전투에 참여한 나폴레옹 군들은 대부분 힘 빠진 그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그래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지게 되고 결국 나폴레옹의 시대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러시아에서 단추가 다 떨어져 가지고 병사들이 얼어 죽었다고 했죠. 그럼 얼어 죽을 때 뭐로 얼어 죽은 걸 동사라고 하지. 동상. 그럼 동상이 어떻게 되면 동상 그 사진으로나마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상 걸리면 손끝 발끝이 새까맣게 썩어요. 이게 괴사한다고 하죠. 그럼 손끝 발끝이 새까맣게 괴사하면서 이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증상이 뭐랑 똑같냐면 흑사병이랑 똑같아요. 흑사병이 어떻게 되냐면 흑사병은 이제 감염이 되고 나면 세균 때문인데 감염이 되고 나면 체온이 막 오르면서 역시나 손끝 발끝이 새까맣게 변해요. 그 손끝 발끝이 새까맣게 변하는 그 모습이 비슷해서 러시아에서 얼어 죽은 그 동상에 걸린 프랑스 병사들이 주석 흑사병에 걸렸다 라고 이제 말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틴페스트라는 녀석입니다. 얘가 서울대 입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역사적 배경 알아두시고요. 이때 서울대 문제에서는 이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알파보다 베타의 엔트로피가 더 큰가? 이걸 물었습니다. 바로 요거 대소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 더 커요? 베타가 더 크죠? 저걸 말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거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베타는 금속 상태라고 했죠. 그럼 금속은 뭘 가져요? 자유전자를 갖죠? 자유. 자유는 당연히 무질소도가 더 커요, 더 작아요? 무질소도가 더 크죠? 그래서 알파보다 베타 상태의 엔트로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저렇게 서울대에서 2014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연력학, 그러니까 연력학적 1법칙이건 2법칙의 엔트로피건 입시에 상당히 잘 나오는데 입시에 나오는 연력학은 구체적인 계산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연력학적인 계산 실제로 해보라는 문제가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쨌건 연력학은 입시에서 특히나 상위권 대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공부를 해두시고 나눠드린 교재들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